디지털 프로세서 4판이 나왔고 이게 매트랩 버전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영상 처리는 모두 다 강의를 해요. 전 세계가.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이전에 영상이 뭐고 영상 처리가 뭐고 또 이걸 알아야 이제 딥러닝의 전처리라든지 후처리라든지 또 영상에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잘 이해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고 이제 영상을 얻고 영상 처리를 하고 팩스 다이콤 렌더링 뭐 이런 거는 뭐 아마 다른 다이콤 섹션하고 뭐 3D 렌더링은 뭐 따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는 빼놓고 기본적으로 보존 영상 처리를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료 영상이 뭐 여러 가지 콘트라스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뭐 초음파 콘트라스트라든지 CT라든지 MR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뭐 2D 영상이든 3D 영상이든 4D 영상이든 뭐 5D 영상을 얻는데요. 그런 디멘전하고 영상 메커니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 각각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세상을 바꿨고 뭐 엑스레이만 해도 노벨상이 거의 1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걸 이용해서 CT를 만든 것도 노벨상이 나왔고요. 또 MR 피직스에 관련된 뭐 블락 이퀘이션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도 시어리도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케미스트리에서 분자를 구분하거나 뭐 이런 것도 노벨상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사람 몸에 이어서 사람 몸을 영상을 찍는 것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피어리와 이런 게 이제 의료 영상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모던 메디슨이 영상을 빼고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단층을 이제 찍는 영상 장비들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2D 영상 처리가 이제 보통 익숙한데 3D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 2D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영상은 이렇게 격자 픽셀이라고 이제 렉트 안에 들어있고요. 뭐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찍히고 또 이런 엑스레이 튜브, 텅스텐 튜브에 아주 이제 전기를 가하면 텅스텐에서 이제 전자가 나오는데 그 전자가 몸을 뚫고 이제 갈 수 있는 형태의 전자고 그거를 디텍터가 저렇게 원형의 디텍터가 이렇게 같이 돌면서 이제 CT가 찍고 이제 MRI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분자는 스핀, 회전,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세차 운동 전자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세차 운동이 있긴 한데 측정이 안 되고요. 전자 말고 이제 덩치 큰 놈 있잖아요. 예,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세차 운동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세차 운동이 주기가 뭐 프로톤이나 뭐 소듐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이 스핀이 바뀌고 그 스핀이 바뀌는 게 몸의 조직에 따라 이노모지니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MRI를 찍어서 시그널을 얻고 그 시그널을 이용해가지고 MR을 찍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 이 자세한 건 이제 CT, MR 섹션을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가 뭐 2D든 3D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픽셀을 이해해야 돼. 픽셀은 쉬워 보이잖아요. 이미지가 뭐 그 모눈종이의 한 셀처럼 한 점 한 점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픽셀을 이미지 전체의 매트릭스 크기 이미지가 얼마나 크냐 뭐 100x 100이냐 1000x 1000이냐 뭐 이런 게 일단 뭐 메모리랑 1대1로 관련이 있고 또 픽셀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 픽셀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어떤 놈도 직사각형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CT나 이런 애들은 X, Y의 이미지 매트릭 사이즈가 같긴 한데 어떤 거는 이제 매트릭 사이즈가 직사각형인 녀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만 해상력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상력이 있는데 한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브라이트니스, 이미지의 밝기의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영상
VGA 카드나 화면 모니터나 이런 거는 8비트 0에서 255까지 256종류의 명도를 이제 밝기 차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사람 눈은 한 8가지 정도의 레벨만 구분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 눈은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어찌됐든 컴퓨터의 그레이 스케일도 이제 2의 8승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2의 8승 정도 하고 사람 눈은 뭐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나 디지털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고 프리퀀시 대역대가 막 2배씩 늘어나야 잘 구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 눈이 생각보다 잘 구분 못하고 근데 이제 의료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것들은 12비트를 써요. 그래서 0에서 4095까지 4096까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걸 쓰지만 가끔 이제 의료 영상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험용 연구 장비라든지 뭐 동물에 찍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풀려 있는 실제로 디텍터 게인은 뭐 16비트짜리 디텍터들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16비트짜리 영상도 나오고 뭐 그렇고요. 또 이제 컬러 영상들은 한 채널에 8비트씩 있지만 RGB 세 채널이면 24비트짜리가 나오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트랜스페런시 채널이라고 알파 채널을 써서 RGB-A를 써서 이제 32비트 채널을 썼는데 요즘은 RGB-D를 쓰더라고요. 뎁스를 같이 찍는 카메라들이 나와서 뎁스 맵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영상 모달러티에 따라 다 똑같지는 않고 RGB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색깔이 없는 의료 영상은 대부분 색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하나를 쓰고 뭐 12비트를 쓰긴 하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 8비트를 쓰거나 뭐 콤빈시티도 8비트를 쓰거나 어떤 거는 뭐 16비트를 쓰거나 뭐 어떤 거는 진짜 채널도 쓰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달러티 굉장히 센서티브 해야 되고 이게 2D냐 3D냐 4D냐 뿐만 아니라 픽셀이 가지고 있는 덴서티 레벨이 8비트짜리냐 뭐 16비트짜리냐 뭐 그중에 12비트짜리냐 12비트도 뭐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가 굉장히 달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볼륨으로 이렇게 픽셀을 이제 3차원으로 해보면 하나하나가 이제 공간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체스냐 장기냐 장기는 선과 선 위에 만나는 점에서만 돌아다니고 체스는 선과 선이 자르는 면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경우 수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동양은 선적이고 뭐 서양은 뭐 양적이고 뭐 이러잖아요. 실제로 체스가 경우 수 훨씬 더 많아요. 선에서 다니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가 아날로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끈하고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복셀로 자르면 복셀은 아이디얼리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큐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복셀이 트루 덴서티나 이런 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경계면에 있었을 때는. 그 경계면들은 영상 장비 시어리에 의해서 주변 픽셀들의 덴서티의 콤포지션의 웨이트 썸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런 걸 파셜 볼륨 에버리징이라고 하고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못 측정하는 건 단점이지만 그게 어떤 영상의 컨티뉴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잘 작동할 수도 있고 저 엣지 패턴이나 저런 거에 영향을 주는 이제 영상 장비 프로토콜이나 뭐 리컨 프로토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본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우리는 아날로그 공간에서는 무한히 막 쪼갤 수 있잖아요. 얼마 이하로는 못 쪼개지만 뭐 12만원 23승인가 뭐 온자 이하로는 못 쪼갤 수 있잖아요. 요즘 온자도 쪼개진다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의료 영상은 픽셀 크기 이하로 쪼개기 굉장히 어렵고 서브복셀 어나리시스라고 어떤 그 또 다른 팩터가 있긴 한데 영상이 뭐 100마이크로 찍었는데 10마이크로 영상을 내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프로젝션에서 보는 알고리즘은 또 다른 계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영상 장비의 픽셀 하나의 크기와 그 픽셀이 나타내는 덴서티의 레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장비의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상 장비가 어떤 파셜 볼륨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콘볼루션 되느냐가 굉장히 나중에 어떤 알고리즘들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본질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디스크리트한 공간에다 뭔가를
픽셀 레벨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셀을 이론상 최소로 줄여가지고 부피가 없는 크기로 만들면 훨씬 더 정확하고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얻겠죠. 하지만 이제 얼마나 정확해야 되냐, 이제 의학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학문이에요. 사람 이제 그게 데이터 사이즈도 많고 병원의 네트워크 부담도 줄 거고 오히려 판독 시간이나 영상 촬영 시간을 늦추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수준과 또 이제 이게 작아진다고 더 잘 보일 거냐, 픽셀 하나가 독립적으로 영상을 얻고 있느냐, 이런 거는 또 영상 장비하는 사람들의 이제 건데, 픽셀이 독립성을 못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CT 같은 경우 고속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거든요. 그 진동이 있고 그 한 번 돌 때 아주 깨끗하게 도는 게 아니라 뭐 환자도 숨 쉬면서 움직이고 CT도 찍으면서 움직이고, 그럼 그 디텍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리컨했을 때 나오는 그 픽셀이 실제로 그 픽셀에만 딱 독립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는 독립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모든 영상 장비는 영상 장비의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점을 하나 찍어서 이 점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고, 이게 영상 장비의 고유 특성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반대로 디컴포지션에서 영상 장비의 레졸루션을 올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영상 장비에 그냥 고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거든요. 픽셀 바이 픽셀로 다를 수 있고 리전 바이 리전으로 다를 수 있고, 디컴포지션 잘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MR은 MR대로 뭐 CT는 CT대로, 그 중에 또 사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혈관인데, 혈관은 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이 특히 잘 보이게 뭔가 조용제를 줘서, CT에서 잘 보이는 CT 조용제를 주든 뭐 MR을 잘 보는 MR 조용제를 주든 뭐 이런 조용제를 줘가지고 영상을 이제 강화해서 찍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을 잘 찍으면 좋죠. 그래서 오리지널 영상은 이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지만 실제로 찍히는 건 디스크리타이즈 그 스페이스에 픽셀이 올라가고, 이 픽셀 감들은 어프락시메이트, 일단 콘타이제이션 되면서 어프락시메이션 되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저 픽셀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에버리징 이펙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256 레벨 영상을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128, 64, 32 이렇게 쭉 줄여보면 바이너리 0, 1로 줄이면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요. 점점점 이렇게 영상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거를 디더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 256 영상을 이렇게 바꾸는 건 아주 쉽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바꾸는 건 간단치 않아요. 이게 일포즈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상이 가지고 있는 거는 XY 픽셀의 크기만 해당력이 아니라 이 덴서티 레벨도 해당력이고, 이 덴서티 레벨이 얼마나 정확하게 찍히고, 특히 이제 엣지 같이 여러 조직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찍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뭐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가 정보량, 우리가 바이너리 마스크만 있으면 되지만 256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도 8배 차지하잖아요, 비트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제 8비트냐 16비트냐 뭐 미니 맥스가 얼마냐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료 영상 같은 경우 특히 다이콘 파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 뷰에 잘 안 열려요. 그리고 12비트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8비트밖에 못 그려주기 때문에 12비트나 16비트를 8비트에 그릴 수 있는 어떤 윈도잉 기법이나 이런 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 제이도 있고, 뭐 팩스 뷰어, 다이콘 뷰어들도 있고, 뭐 제대로 된 다이콘 뷰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너무 밝게 찍거나 너무 어둡게 찍는 거를 하는데, 사람 눈은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도메인에 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청각 도메인이든 시각 도메인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코렉션하는 게 이런 감마가 더 맞다라는 거고, 잘 코렉션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가장 밝은 것부터 가장 어두운 것까지 적절히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사람 눈이 가장 잘 구분할 수 있고, 밝은 쪽만 있으면 영상의 대역대의 아주 일부만 쓰고 있는 거, 히스토그램을 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콤 파일은 나중에 보고 다이콤 안에도 압축 포맷, 모든 압축 포맷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콤 파일이라고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업체들은 자기만 쓰는 압축 알고리즘들을 써요. 그래서 다이콤 파일들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이콤 파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이콤 파일은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안 열리면 왜 안 열리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아주 오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저나 뭐 오래 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미지는 아까 했지만 2D만 다루지 않고 3D를 다루고 4D를 다루고 다이콤도 변형 다이콤이라고 뭐 3차원이 들어있는 다이콤도 있고 뭐 4차원이 들어있는 다이콤도 있고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애널라이저나 뭐 리프티 파일 같은 걸로 이제 컨버전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잘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고요. 뭐 다양한 또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현미경 영상이나 뭐 콩포칼 이미지나 뭐 이상한 영상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찍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젝션에서 어떤 레이 내가 보고 있는 레이에서 이렇게 2D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3차원 영상을 만들든 엑스레이 같은 걸 만들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 그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셀 하나에 덴서티가 있고 이 덴서티를 가지고 X축에다가 덴서티 레벨을 그리고 Y축에 오커런스를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이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랜드스케이프를 한 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영상은 특히 영상하는 사람은 눈을 믿어야 돼요. 2D 영상을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눈을 계속 훈련시키는 걸 해야 돼. 아무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그 이전에 내가 새로운 영상 모달러티라든지 한 번도 안 본 영상 있으면 꼭 자기가 열어가지고 몇십 개라도 한번 보면서 영상의 베리에이션이나 패턴들을 꼭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영상이든 대표값이 있으면 좋잖아. 미나고 SD 뭐 이런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덴서티 레벨이 뭐 256이든 4095든 4096이든 그거에 각각 덴서티에 오커런스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 보면 이 하얀 게 256이겠죠? 검은 게 256, 하얀 게 256이네. 검은 게 0이고, 그러면 검은 거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는 방법이긴 한데, 이 검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바닥에 깔려있기도 하지만, 이 검은 점이 진짜 true 0이라면 이 근처에 뭔가 픽이 있어야 되는데, 아티피셜리 까마면 0에 다 달라붙어 있겠죠. 0이 한 줄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파셜 볼륨이 있으면 이렇게 스프레드 될 텐데 안 보이는 거 보면 그리고 면적이 10%는 안 되더라도 5%는 돼 보이잖아요. 그럼 5%만큼의 히스토그램 면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는 한 줄로 섰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레졸루션 하나 있으니까 흰색이 쫙 있죠. 흰색이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흰색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레인지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레인지가 있고 여기 부분은 아주 밝은 흰색은 또 없다는 얘기일 거나 아니면 잘라도 된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 레인지를 내가 많이 쓰는 건 다이나믹 레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상 처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조건 좋아요. 이게 또 인티저 도메인이기 때문에 플로우트 영상들이 잘 안 돌아가요. 나누거나 뭐 이러면 라운드 오프 에러들이 나오고 여러 번 곱하거나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쓰면 영상이 아까 정보량을 잃으면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256을 쓰더라도 0과 1로 가요. 그냥 쉽게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쓰면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히스토그램만 해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 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픽셀은 인티저 소수점이 없는 도메인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실수 연산들을 했을 때 실수 도메인에서 계산하지 않으면서 라운드 오프 에러가 계속 누적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과의 콘트라스트예요. 영상은 그 픽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덴서티 차이로 가지고 있는 콘트라스트 정보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게 이제 텍스처 알고리즘이고
미디나 SD, 체커보드를 보시면 체커보드가 검은색, 밝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민하고 SD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반을 크게 쪼개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얗게 해보세요. 이것도 민하고 SD가 같고 히스토그램도 같아요. 영상의 반이 체커보드냐 아니면 통으로 반 쪼개놓은 거냐 영상이 다른 영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히스토그램은 그걸 표현해주지 않아요. 단지 주변에 정보가 깨져 있는 덴서티 오커런스만 보여주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히스토그램이 영상의 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덴서티 레벨을.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제 CCTV 같은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일단 CCTV가 좀 잘못 찍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고 샤프닝 필터를 한 다음에 한 300배 줌했더니 이제 얼굴이 이제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거죠. 요즘은 이제 딥러닝 인핸스하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미지 인핸스먼트고 이제 고전적으로 하는 건 이 정도까지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통 이 영상 찍으면 얘가 너무 밝아서 카메라는 이 전체의 에버리지, 내가 이제 노출계를 어떻게 놓고 포칼하게 노출계를 잡았느냐, 글로벌하게 잡았느냐에 따라 노출계가 반응을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이게 너무 밝기 때문에 이게 빛의 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에버리지하게 찍기 때문에 얘는 또 애매하고 얘도 애매하게 찍혔죠. 근데 실제로 안에 정보는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꺼내냐가 이제 문제인데 방을 너무 밝게 하면 창이 너무 밝아질 거고 창을 너무 어둡게 하여간 이게 상보적이에요. 그럼 두 개를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영상도 마찬가지인 게 MRI 찍으면 MRI 안에 고스트 아티팩트라고 이게 피레이 도메인에서 오는 내추럴 아티팩트가 있어요. 이렇게 링처럼 생긴 여기 보면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실제 사람에는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뭔가 패치도 보이고 JPEG 압축했나? 노이즈러스도 하는데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런 MRI는 뭐냐면 척추는 어떻게 찍냐면 밖에다가 서피스 코일이라고 이제 척추에다 대고 찍는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SNR이 떨어져요. 그래서 코일에 붙어있는 쪽, 보통 우리는 이제 요 부분 척추의 디스크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에 관심이 있지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찍어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까매지는 거죠. SNR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핸스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컬스하게 찍어도 이제 고전 영상 처리 방법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인핸스 할 거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딥러닝 같은 거 쓸 때 더 인핸스하고 어떻게 뉴트럴라이즈하고 뉴트럴라이즈 못하면 차라리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딥러닝 이런 걸 무시하게 만들어도 좋을 수 있는데 영상이 어찌됐든 엣지나 콘트라스트나 바운더리의 어떤 다양한 피처를 강조하거나 샤프닝하거나 노이즈를 줄이거나 SNR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보면 인핸스먼트라고 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픽셀 바이 픽셀 이런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제 리전 바이 리전 이게 콘볼루션 커널 같은 거고 보통 이제 아주 우아한 트랜스폼을 쓰기도 하고요. 일단 덧셈 뺄셈이 되죠. 영상은 도메인이 되고 아까 있지만 그 인티저 도메인에서 인티저 잡고 막 나누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안 돼요. 0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어떤 영상을 2번 연속되게 아주 찍은 다음에 아주 짧게 찍었을 때 움직이는 녀석들을 그냥 빼면 안 움직이는 놈 다 상쇄되고 움직이는 놈만 보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겠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영상이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단위를 가지고 있거나 속도 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겠죠. 두 개를 해보면. 그리고 룩업 테이블 보통 이제 출력을 할 때는 CMYK라고 트루 블랙을 컬러를 섞어가지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보색 3개랑 검은색을 써가지고 인쇄를 해요. 근데 보통 빛은 이제 섞으면 밝아지니까 RGB를 해도 충분하고 24비트의 트랜스페런스 채널까지 해가지고 쓰는데 룩업 테이블이라고 어떤 영상을 컬러를 이게 24비트 2억 개쯤 되나요? 2억 개의 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0색이든 100색이든 1000색만 쓰면 컬러 값을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널에다가 어떤 RGB 값
어떤 대표되는 인텐서티 값을 주고 컬러 값은 룩업 테이블이라고 그 값을 가지면 어떤 컬러다라고 이렇게 맵핑을 해가지고 하면 데이터를 줄일 수 있어요. 일종의 압축 기법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여러 군데 쓰는데요. 룩업 테이블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에요. 룩업 테이블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 룩업 테이블은 그 레퍼런스 타임이 1밖에 안 걸리잖아요. 무조건 한 번 보면 다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룩업 테이블을 잘 만들면 컴퓨터 알고리즘도 엄청나게 이피션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영상을 가져다가 내가 0에서 2호까지를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를 이렇게 쭉 주면 매우 우아한 영상이 나오는데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다고 보지만 이쪽 하얀 거랑 이쪽 하얀 게 다르다는 거죠. 뭔가 빛이 있었다는 거고 룩업 테이블이 이런 컬러 컨트라스트를 바꿔주기 때문에 정보를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 까맸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전 투루 까만 건 아니고 까만 거 안에는 색깔이 있다는 거죠. 검은색도 색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만 좀 바꿔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바꿔줄 수 있고 또 이걸 보고 알아야 돼 예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통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 아까 했지만 콘트라스트가 강하면 바깥쪽을 맞추고 안쪽은 까맣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뭔가 디테일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원래 영상이 이제 오리지널 영상이 0에서 2호인데 픽셀 바이 픽셀로 0에서 2호를 모디파이드인데 이 검은색이 있는 영역이 아주 트루 블랙은 없다고 치고 적당히 한 뭐 50부터 한 100 사이가 까만데 이걸 좀 더 밝게 해달라. 요렇게 되는 펑션을 내가 주면 나머지 색들은 그대로 있는데 요 검은색 부분만 밝아졌죠. 아까 뭐 창처럼 이게 콘트라스트가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쓰면 안 돼요. 이게 뭐 좋고 뭐 영상 처리 관점에서는 뭔가 인사이트를 주긴 하지만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보도가 깨져요. 영상들이. 영상은 아까 했지만 컨티뉴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흰색 선들이 막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영상 처리하는데 다른 문제를 만들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저런 게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이제 조건 걸로 우리가 이제 ROI 같은 걸 그려서 ROI 안에만 뭐 다른 윈도우 컨트라스트를 줘가지고 뭔가 하면 다시 붙일 때 주변부랑 잘 보셔야 돼. 만약에 같이 돌릴 거면. 뭐 따로 돌릴 거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원래 영상이 뭔가 좀 밝아 보이잖아. 아주 까만 데부터 아주 밝은 데까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한쪽으로 스퀴즈 된 것 같잖아요. 영상의 어느 부분을 0에서 50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50인 녀석이 0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아주 밝은 것도 아주 까만 것도 없잖아요. 아주 이게 까만색이 생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가운데 모여있으니까 이게 틸틸한 영상인데 이걸 50에서 200 사이를 0에서 2호까지 다 쓰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바꿔주면 영상이 이제 아주 까만색도 아주 사람 눈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이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트 스트레칭 원래 영상은 굉장히 틸틸하거나 뭐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밝은 데부터 아주 어두운 데까지 밸런스를 잡아줘서 사람 눈에게 콘트라스트를 주면 이거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컴퓨터 입장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컴퓨터는 0이나 1이나 잘 구분하지만 사람 눈은 0이랑 100을 구분하는 거래 0을 1이랑 구분 사람 눈이 그런 잘 구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을 굉장히 잘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아까 했지만 감마 코렉션으로 코렉션하는 게 제일 이제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콘트라스트 강한 걸 낮추는 방법, 너무 콘트라스트 낮은 걸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이제 레나라고 이제 영상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아는 분인데 조작본 존나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리지널 영상이 있는데 감마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올리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두 영상이 뭔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계산을 해서 뭔가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빼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대신 이 영상이 잘 정합돼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거가 개런티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 써요. 이렇게 탁구 같은 거 치면 공 같은 건 빨리 움직이고 손은 조금 움직이고 배경 중에 안 움직이는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냥 빼면 이제 움직이는 양이 나오는데 잘 계산하면 이게 실제로 정보량의 모션 대부분은 이게 이제 뭐 요즘에는 다이나믹하게 비디오도 많이 찍지만 뭐 뉴스 앵커가 막 앉아서 얘기하면 입말고는 거의 바뀌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리포터를 부르면 화면이 확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클리핑해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정보량,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빼기 영상을 쭉 만든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나 이런 걸 해서 첫 장은 그냥 압축을 하고 두 번째 장은 이런 변화만 해서 압축하면 변화량이 훨씬 더 작을 수 있으니까 엠팩 같은 알고리즘에도 많이 쓰이고 또 이걸 이용해서 비디오 클리핑, 비디오를 미장센이라고 원래 감독들은 뭐 이번에 제가 사다 놓은 것도 있지만 그 봉준호 감독은 영화 하기 전에 전부 다 자기가 손으로 그려본다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같은 씬이면 그 씬과 씬 사이가 이제 확 변하는 거를 자동으로 뭐 사람이 레이블 해줘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자동으로 다 디텍트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이제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히스토그램 가지고 우리가 하면 영상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히스토그램이 가운데만 있으면 다이나믹 렌즈를 다 못 쓰고 영상을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밝은 거다 아주 어두운 게 없기 때문에 영상의 콘트라스트가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좀 틸티한 영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너무 까맣거나 오른쪽은 너무 하얗거나 뭐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더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시프팅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실제로는 다 썼고 얼굴이 이제 뭐 밝으니까 뭐 이쪽에 뭐가 아니면 이 칠판이 이걸 수도 있는데 어떤 히스토그램의 픽의 의미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덴서티가 어디고 뭐 특히 CT 같은 경우는 뼈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연조직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를 찍으면 히스토그램 패턴이 어떻게 나올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막 칠판이라 그러고 뭐 이게 얼굴이라고 하면 이걸 쫙 보면 이게 이빨이 빠졌잖아요. 듬성듬성. 원래 이렇게 안 찍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강제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는 거고요. 저것도 채우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 쫙 찌그러뜨려 놓으면 원래 영상이 이랬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를 스트레칭해서 늘리면서 더 빠졌죠, 이빨이. 이런 걸 이터러티브하게 하면 0과 1로 가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터러티브 알고리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첫 번째. 뿐만 아니라 영상을 잘못 찍어서 너무 까맣게 찍었으면 특정 영역으로 하고 위스가 안 바뀌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이빨 빠졌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뭔가 이제 영상 처리가 돼서 왔거나 원래 데이터에 저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이상한 거고, 뭔가 이제 찌그러뜨렸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히스토그램에 이런 아티팩트들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한가운데 모여있고 이제 CBF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CBF를 직선화하는 게 이퀄라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우아해 보이잖아요. 웬만한 영상은 다 이렇게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그냥 머리 안 아프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은 여기 한 점 있고 어떤 영상은 여기에 엄청난 게 있고 뭐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잘 찍으면 이럴 수 있는데 이퀄라이제이션 하면 CBF를 누르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픽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의 콘트라스트가 좋아지죠. 원영상 이퀄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전체적으로 잘 작동을 해요. 스트레치 하는 게 좋냐, 이퀄라이즈 하는 거냐, 건 바이 건이죠. 이건 이퀄라이즈보다 스트레치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별로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일단 자기 눈을 믿으라는 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했을 때 덴서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 예를 들어 CT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요, 덴서티가. 근데 이거 이퀄라이제이션 하면 덴서티 다 바뀌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할 때마다 이 장은 뭐 예를 들어 머리끝을 찍어가지고 다 빈 공간이에요. 이거를 이퀄라이즈하고 이 장은 뭐 몸통을 찍어가지고 거의 다 사람 몸인데 이러면 이퀄라이즈 하면 CT 덴서 때 위에는 뭐 원래 1000이었다가 뭐 50으로 가고 여기는 2000으로 가고 뭐 이러고 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퀄라이제이션 해야 되고 3D면 상식이에요, 상식. 필터 뭐 컨볼루션하고 코릴레이션 있는데 컨볼루션은 뭐 다 알죠. 우리 이제 폴리노미알 할 때 개수들끼리 곱할 때 쓰는 게 이제 컨볼루션이고 실제로 영상이 필터랑 영상을 찍을 때 컨볼루션이 작동해요. 그래서 컨볼루션만 알면 되는데 뭐 코릴레이션은 잊어버리고 어쨌든 보통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그 웨이트를 뒤집어 가지고 계산하고요. 계산해서 실제로 곱해 보면은 컨볼루션 텀이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샤프닝, 엣지 파인딩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를 다 더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어떤 필터를 만든 다음에 컨볼루션 한다는 게, 이걸 다 더해가지고 1이 된다는 거는 덴서티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컨볼루션 하기 전과 한 후에 덴서티가 유지되는데 1보다 크면 점점점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죠? 1보다 작아지면 다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데도 남는 애들은 엣지 성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 더하면 0이잖아. 이건 엣지 필터예요, 그냥.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필터거나.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더해서 6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6배씩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6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래야지 1이 되게 만들건 0이 되게 만들건 어떤 식으로는 해야 되고, 이 민 필터인데 이렇게 더하면 9배씩 밝아질 거니까 9분의 1로 나눠야 에버리지 필터가 되는 거죠. 필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펫 영상이 뭐 별게 없는데 펫을 뭐 생쇼를 해서 라플라시안, 뭐 샤프닝, 소벨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이 잘 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고정 영상 처리인데, 뭐 요즘에는 뭐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꼭 쓰는 약간의 감초 같은 필터가 있어요. 그 뭐 미디엄 필터, 그다음에 언샷 마스킹, 뭐 그냥 이제 흔히들 쓰는 그 영혼이 없는 필터들은 좀 곤란하고, 모폴로지컬 필터. 모폴로지컬 필터는 어떤 형상을 보고 이제 형상의 커널을 곱해가지고 어떤 크기를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연결된 오뚜기 같은 걸 2개로 끊는다든가 안에 홀이 있는 걸 채운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모폴로지컬 필터의 가장 큰 문제는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함부로 쓰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오프닝, 클로징, 이제 다일레이션, 이로우딩, 이제 해변에서 이제 물살이 빠지면서 모래가 씻겨 나가는 게 이제 이로우딩이고, 다일레이션은 이제 풍선이 부풀어오듯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다일레이션인데, 모폴로지컬 커널만큼 이제 주변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뚜기를 더 뚱뚱하게 만들거나 오뚜기를 더 파가지고 이제 가늘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는 온 2개로 뜯어지겠죠. 뭐 오뚜기 안에 구멍이 있으면 다일레이션 하면은 방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안도 늘리니까 필링이 되고, 한번 필링 된 다음에 다시 이로딩 하면은 바깥쪽은 대충 원래대로 돌아와요. 샤프한 엣지들은 날아가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잘 조절하면, 예를 들어 별을 찍었는데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어둡고, 그러면 얼마 이상 밝은 별 이런 거를 모폴로지컬 필터를 잘 이용하면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많아요. 뭐 스레스 홀딩에서 계속 해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모폴로지컬 필터는 뭔가 뭐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꽤 많다. 쓰려면 신중하게 써야 되고, 미디엄 필터가 매우 좋은 필터인데, 미디엄 필터의 가장 장점은 덴서티를 바꾸지 않아요. 덴서티가 특히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덴서티가 의미가 있고, 의료 영상은 본질적으로 영상을 손대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특히 덴서티 같은 걸. 그래서 아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저는 좋아 보이지만 영상이 그렇게 찍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겼거나, 그래도 잘 찍으려고 이제 CT 같은 거 잘 캘리브레이션 돼 있는데, 엑스레이는 캘리브레이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상인 거죠. 특히 프로젝션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미디엄 같이 난리니어 필터를 쓰면 매우 좋은데, 예를 들어 민 필터는 보면 이 2개의 3x3 커널 같은 걸 구하면 이 3개를 가져다가 에버리징 하면 똑같겠죠? 요 3개를 가져다 에버리징은 똑같은데, 요 3개를 가지고 에버리징 하면 요 3분의 1만큼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요 3분의 1 늘었고, 2분의 1 늘었고, 뭐 3분의 2 늘었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것도 이렇게 되는, 이게 전형적인 미디엄 필터고요. 근데 미디엄 필터는 이렇게 3x3 커널을 쭉 가다 보면 요 3개를 하면 요 3개를 해도 요대로 나오고, 요 3개를 해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요. 이런 별 문제가 없는 녀석은. 근데 이런 임펄스성 노이즈, 그러니까 미디엄 필터, 미인 필터는 이렇게 에버리징이 되는데, 미디엄 필터는 원래대로 하고 이 임펄스만 날리는 거죠. 매우 좋은 필터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커널이 커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느려져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필터가 있으면 필터를 잘 걸고, 필터 형상에 따라서 또
뭐가 많이 바뀌는데 아주 복잡한 영상은 쓰기 어렵고 뭐 3x3이나 필터는 작게 쓰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특히 컨볼루션 커널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잘 쓰면 내가 뭐 노이즈를 서프레스 하거나 뭐 로컬리 컨볼루션 하니까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확 줄었죠. 대신 이제 영상도 약간 틀틀해졌잖아요. 엣지가 좀 날아가면서. 임펄스성 노이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페퍼 앤 솔트라고 후추랑 소금을 확 뿌렸을 때 이런 임펄스성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민 필터로 하면 이렇게 쪼개지는데 미디엄 필터로 하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영상은 거의 안 날아가면서도 깨끗하게 살아남는데 미디엄 필터도 커지면 영상이 뭉개져요. 미디엄 필터의 커널 사이즈를 무조건 작게 해야 되고 크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계산량도 늘어나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보면 2D 미디엄 필터인데 이 커지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민 필터 3x3, 미디엄 필터 3x3.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원래 노이즈가 아닐 수 있는데 미디엄은 이제 그런 걸 날리죠.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미디엄 필터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오디널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소팅이 들어가요. 픽셀을 커널 안에서 꺼내가지고 오더링을 쭉 한 다음에 몇 번째 필터를 가져다 쓴다. 미디엄은 가운데 걸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30% 타일을 가져다 쓰든지 70% 타일을 가져다 쓰든지 이런 필터들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오더링 필터들은 다 계산량이 많다. 어쨌든 이런 엑스레이가 특히 그런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ung스텐 엑스레이 소스가 레디에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 빛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밝다고 해서 여기를 더 전체적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보면 여기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잖아요. 백그라운드 다 노이즈 우린 관심도 없는 영역인데 그거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서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뼈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 부분을 자른 다음에 그 앞만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찍히냐를 알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 손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 뚱뚱한 사람 손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 이게 실제 사람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엑스레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됐었는데 요즘 이제 딥러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했지만 세그멘테이션 잘하면 되는 거고 인터폴레이션, 영상을 이제 늘리는 방법인데 작은 영상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로 패딩 한 다음에 2배씩 픽셀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이제 벽돌이 점점 커지는 식으로 픽셀이 막 커지는 식으로 늘어나니까 픽셀이 보이죠. 좀 더 우아한 방법은 이거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000 채우고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이걸 좀 더 우아하게 하면은 격자로 안 늘리고 뭐 1.5배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럼 다시 다 리샘플링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리정렬해서 개선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영상 엣지가 좀 사라진 것 같고 항상 모든 영상 처리, 고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은 손실이 있어요.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아까 라운드 오프 에러 같이 본질적으로 생기는 영상의 시그널 로스가 미세하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연구 굉장히 많이 돼 있어. 어떤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이 영상을 얼마나 보존하고 그래서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윈도우즈 그림판에서 영상을 늘리거나 줄이는 영상이랑 포토샵에서 영상을 늘리고 줄이는 알고리즘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영상을 줄이든 늘리든 엣지 성분을 굉장히 잘 보존하는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줄여보면 눈으로 확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줄이는 거라 50분 그 트랜스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까 픽셀 바이 픽셀로 하면 픽셀의 컨티뉴티가 깨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컨볼루션 바이 컨볼루션 하면 좀 양반이긴 한데 컨볼루션 영상들이 대부분 계산량이 많아요. 근데 뭐 아까 했지만 미디엄 필터 같이 임펄스 노이즈를 잘 줄이면서 덴서티를 안 건드리는 녀석 원샷 마스킹처럼 샤프닝 필터 중에 굉장히 좋은 필터들 뭐 하여간 그냥 쉬운 거 말고 좀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딥러닝한테 던져줄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상 투 영상, 아예 트랜스폼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스크리티드 퓨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티드 코사인
트랜스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퓨리에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는 것들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데 컨티뉴어스 도메인에 정의됐지만 우리는 픽셀 도메인이니까 디스크리타이즈하고 여기다가 패스트 폼을 해서 저희가 쓰는 건 FFT라고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 인 디스크리트 도메인 알고리즘을 써요. 실제로 영상에서는. 어쨌든 그 두 개를 돌리면 리얼하고 이미지너리 영상이 나오고 영상이 이렇게 어떤 경향성이 있으면 퓨리에 도메인을 해서 매그니튜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점이 3개, 이 세 방향으로 영상이 이 주기만큼 있다는 거예요. 뚱뚱하면서 좀 더 주기가 길어지면 얘는 더 좁아지죠. 이 프리퀀시 도메인이거든요, 이 XY가. 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로그를 씌워가지고 로그 영상을 보기도 해요. 로그를 보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 방향으로 있다. 그래서 OCR 같은 걸 할 때 스캔을 사람이 꼭 맞추지 않고 스캔할 수도 있고 뭐 90도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글씨 쓰는 패턴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니까 OCR을 하고 나서 퓨리에 도메인을 해보면 이 줄을 보고 이게 어떻게 어느 벡터로 스캔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에서 이제 OCR, 뭐 이게 이제 OCR인데 이게 점색이고 로그 하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스캔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주기가 2개 있는데 이게 메이저 애티튜드니까 이렇게 스캔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퓨리에 도메인이 굉장히 뭐 가져다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MRI도 이제 퓨리에 도메인에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퓨리에 도메인은 좋은 점이 많아요. 퓨리에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이기 때문에 영상 도메인에서 안 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특히 컨볼루션 커널들이 퓨리에 도메인에 가면 곱셈으로 바뀌어요. 컨볼루션보다 계산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크게 해야 되는 것들은 퓨리에 트랜스폼에 가서 거기서 곱셈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다시 인버스 퓨리에 도메인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 영상이 아까 이미지너리가 있고 그 리얼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지너리는 거의 의미가 없는 영상 도메인이어서 나중에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 매그니튜드 영상을 가지고 로그 스케일 같은 걸 가지고 보면 이렇게 자연 영상 같은 경우는 특정한 방향성이 딱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게 이제 어떤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 퓨리에 도메인의 면적 요 도메인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하이 패스 필터고 이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는 로우 프리퀀시, 스무드 커널이 되고 하이 패스 필터는 엣지 성분들이 이제 통과되는 필터라 저기를 잘라가지고 하면 샤프닝 필터를 쓰거나 스무딩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영상 전체에다 하는 거니까 퓨리에 도메인으로 가서 영상을 자른 다음에 다시 인버스 퓨리에 도메인을 하면 영상이 매우 우아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는 버리고 널로 채워버리고 이 부분을 아까 매그니튜드 영상에서 가져다가 인버스 퓨리에 도메인에다 넣으면 원래 영상은 이런데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샤프 엣지가 들어가면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요. 요거 예쁘게 이제 집어있는 건 또 다른 얘기고 밴드를 넣으면 이제 로우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뭐 밴드 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게 요건데 요걸 이렇게 자르면 로우 패스 필터가 되니까 엣지가 없어지면서 스무딩해지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 이게 장점은 픽셀 바이 픽셀이나 컨볼루션이 아니라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영상 전체에 걸려요 알고리즘들이. 그렇기 때문에 콘티뉴티도 유지되고 이제 훨씬 더 우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샤프 필터, 뭐 엣지 필터 이렇게 해서 퓨리에 도메인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퓨리에 도메인에서 내가 딱 쓸만한 보통 아이디얼 필터가 있고 이거는 뭐 버터워스라는 필터고 이거는 가우시안 필터인데 가우시안이 퓨리에서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어요. 가우시안은 가면 이제 가우시안도 다시 가서 가우시안으로 가고요. 퓨리에 도메인에서 가우시안끼리는 퓨리에 뉴트럴한 거죠. 나머지 애들은 아까 샤프는 이렇게 샤프 엣지가 있으면 퓨리에 도메인에서 이렇게 파장이 생겨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가 이제 아이디얼 필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퓨리에 트랜스폼 할 때 쓰면 안 되고 가우시안은 쓰는 게 좋고
뭐 그래서 어떤 영상을 가져다가 뭐 엣지만 잘 뽑아내거나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이런 극단적인 영상이 이제 까만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이제 인핸스하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냥 가져다 쓰면 저 면적하고 상관 있게 막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필요의 도메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우아할 수 있고 엑스레이도 영상이 잘 보면 정보가 있는데 인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까 했지만 이제 밝은 쪽, 어두운 쪽, 엣지를 쪼개고 뭐 엣지는 엣지대로, 샤프닝 샤프닝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컴포지션해서 아주 우아하게 잘 붙일 수가 있고요. 필요의 도메인에서 이제 실제로 뭐 우주에서 날아올 때 시스테믹한 노이즈 같은 게 있거나 어떤 패턴 같은 게 들어가면 이렇게 필요의 도메인에서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다 지우고 요거는 이제 엣지에서 영상에서 나왔다고 치고 다시 하면 요 망사가 확 없어졌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철망 같은 걸 찍었을 때 철망 패턴들을 아주 쉽게 없앨 수 있는 거죠. 뭐 팻 영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영상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 전 처리하는 것들을 좀 할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네. 그 손사진에서 네. 배경은 다 까만색이었고 사실 다 에어일 텐데 뭔가 루이즈가 껴있는 것들이 배경이 까매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이퀄라이즈 할 때 막 엄청난 패치들이 나온 게 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게 강조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랜덤 노이즈. 네. 그 모든 디텍터에는 랜덤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노이즈가 있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떤 광자가 들어와서 CCD나 이런 데를 때려가지고 뭔가 그 에너지 양이나 전기량을 측정해가지고 할 때 생기는 내추럴 노이즈가 이게 이제 영상 장비마다 어떤 노이즈 패턴을 따른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는데 대부분 가우시안 노이즈를 따라요. 2D CCD는. 근데 CT 같이 이렇게 리컨하는 녀석은 무슨 뭐 이걸 이렇게 라돈 트랜스포메를 만들어 놓은 노이즈가 있고 MR처럼 그거를 뭐 필요의 도메인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노이즈는 또 다른 노이즈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장비마다 노이즈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2D CCD로 할 때는 픽셀 바이 픽셀로 랜덤 노이즈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빛을 안 주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막아놓고 그냥 CCD를 찍어도 CCD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노이즈가 찍혀요. 보면 까매 보이지만 이렇게 잘 확대해서 해보면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CT도 에어 부분을 ROI를 잡아가지고 보면 지멘트 CT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어요. 에어 부분에. 그것도 위치에 따라 달라요, CT들이. 몸 안에 이제 기도 안에 있는 에어도 있잖아요. 그런 에어나 몸 밖에 이제 모퉁이에 있는 에어나 뭐 하다못해 베드 밑에 있는 에어나 이게 또 조금씩 달라요. 주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 장비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벌러너블 하고 그런 것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대비 시그널 아니면 노이즈 대비 콘트라스트 그래서 SNR이나 CNR이 중요한 거고요. 항상 노이즈가 없는 영상은 없다. 노이즈 없는 트루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번 찍는 거예요. 랜덤 노이즈는 랜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셀 바이 픽셀로 찍을 때마다 다르게 생겨요. 그러면 에버리징 하면 n번 찍으면 루트 n분의 1만큼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줄어요. 그래서 그만큼 SNR이 늘죠. 그러면 영상을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죠. 그래서 의료에서는 잘 쓰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우주에서 뭐 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우주도 별 움직이니까 뭐 쉽진 않겠지만 여러 번 잘 찍어서 잘 에버리징해서 하면 랜덤 노이즈는 서로 상쇄되거든요. 시그널은 계속 남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연계의 모든 이미지 어큐에이션에서는 이런 랜덤 노이즈가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시그널에도 붙어 있고 그냥 트루 시그널이 없는 부분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부분에도 랜덤 노이즈가 있는 거 그게 베이스라인 노이즈예요.
이거를 없애는 디텍터들을 만들고 있는데 포톤 카운팅이나 뭐 이런 디텍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지금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지금 있는 우리가 쓰는 CCD 메커니즘에서는 다 하다못해 허블 망원경에 들어있는 것도 다 그런 거고요. 뭐 초전체 써가지고 엄청나게 온도를 낮추면 뭐 준대요.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영상 장비에서는 다 이런 따르죠. 노이즈하고 전쟁이에요. 잘 보면 영상 처리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러버스트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아까 했지만 스무딩이나 샤프닝을 그냥 쓰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영상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도록 인텔리전트한 알고리즘, 아까 미디엄 필터라든지 언샷 마스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